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을 대신해 중국에 한 방 먹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알루라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방송의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중동 전쟁의 현장을 누비며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전해왔습니다.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을 취재했고, 예멘 사나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현장을 목격했으며, 이라크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과의 최후 격전을 기록했죠. 하지만 리비아의 그날 이후로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정밀함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아침 6시, 트리폴리의 호텔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공습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지 취재진과 함께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윙롱2 드론의 정밀 타격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UAE 군 관계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윙롱2에 탑재된 블루 에로우 7 미사일의 원형 공사노차는 3m에서 5m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군사적 표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게다가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이 3,300만 달러인 반면 윙롱2는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비용 효율성도 뛰어났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리비아의 황량한 풍경을 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또 하나의 성공적인 정밀 타격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드론들이 보여준 성과는 분명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UAE가 운용하는 윙롱2는 예멘에서도 후티 반군 거점을 정확히 타격하며 그 효과를 입증해왔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 모든 숫자와 데이터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폭격 현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공습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건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이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작은 야외 연회장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새하얀 천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결혼식장이었을 이곳이 지금은 검게 탄 잔해와 깨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천장을 받치던 기둥들은 부러져 나뭇가지처럼 뒤틀려 있었고 신랑 신부가 앉았을 법한 높은 단상은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현장은 더욱 참혹했어요. 붉은 카펫 위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하얀 장미로 만든 꽃다발들이 먼지와 콘크리트, 가루에 뒤범벅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하객들이 앉았던 플라스틱 의자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깨진 접시와 컵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촬영하며 걷던 중 한 여성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검은 히잡을 쓴 중년 여성이 무너진 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건 군인이 아니라 드론에 의해 희생당한 무고한 시민들이에요. 제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모두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결국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왔던 정밀 타격의 결과였다니. 현장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금속 파편이 떨어져 있었어요. 길이가 대략 1m 정도 되는 회색빛 금속 조각이었는데 그 위에 중국어와 영어로 된 식별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윙롱2 드론의 꼬리 파편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 파편을 자세히 촬영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무기의 결함이다. 3m에서 5m의 원형 공사노차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을 군사시설로 오인할 수 있단 말인가요? 윙롱2에 탑재된 다중 스펙트럼, 전자광학 센서와 합성기구 레이저 지시기가 모두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현장 촬영을 계속하면서 더욱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아이들의 작은 신발이 무너진 벽돌 사이에 끼어 있었고
신부가 머리에 쓰려고 준비했던 하얀 베일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금목걸이는 부서진 벽돌 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붉은 장미로 만든 결혼 화환들은 폭발의 열기에 검게 타버렸고, 하객들이 사용하던 도자기 접시들은 산산조각이 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 파편들 사이로 아직도 혼인 잔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통 리비아 요리인 쿠스쿠스가 담겼던 그릇의 조각들, 달콤한 바클라바가 흩어진 자리, 그리고 민트차를 우려내던 주전자의 깨진 손잡이까지. 카메라가 천천히 이 모든 참상을 기록해 나가는 동안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작성했던 수많은 기사들을 떠올렸어요. 중국산 드론의 성공적인 정밀 타격, 비용 효율적인 윙롱2의 전투 성과, 중동 지역,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 이런 제목들로 가득했던 제 기사들이 얼마나 공허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오전 10시경, 현장에 리비아 정부군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급하게 현장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분들, 이곳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즉시 철수해 주세요. 한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취재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명령입니다. 이곳은 곧 봉쇄될 예정이에요. 군인들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나오는 걸 보며 저는 재빨리 판단을 내렸어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옷 속에 숨겼습니다. 만약 카메라를 압수당하더라도 이 끔찍한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브래지어 안쪽에 숨기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5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쌓아온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밀함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그 폐허가 된 결혼식장을 돌아봤습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졌을 텐데, 지금은 생존자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트리폴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산 윙롱2 드론의 인공지능 식별 알고리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곳을 군사 표적으로 판단한 걸까요? 결혼식의 조명을 군사 시설의 불빛으로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하객들의 모습을 무장 세력으로 오인한 걸까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드론들에 의한 오폭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거든요. 비용 효율성과 정치적 편의성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묻혀왔던 거죠. 저녁 7시 호텔 방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오늘 촬영한 참혹한 현장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결혼식장, 붉은색으로 물든 하얀 베일, 드론의 꼬리 파편, 그리고 딸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하나의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정밀함이라는 개념은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정밀함이란 단순히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리비아에서 저는 그런 진정한 정밀함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리비아 현장에서 본 그 참혹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서 가져온 메모리 카드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UAE 국영방송 본사 12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 너머로는 아부다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 내부의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서는 중동 각국의 실시간 뉴스가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각자의 취재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무기 데이터 자료라고 적힌 폴더를 열고 지난 3년간 수집해왔던 방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윙롱2 드론의 상세한 기술 사양서부터 중동 각국의 실전 배치 현황, 그리고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세계 각국의 도입 사례까지. 총 847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들은 이전에는 단순히 기사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원형공 산호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군사용어를 CEP라고 부르는데 발사된 무기 중 50%가 목표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는가를 반지름으로 나타낸 값이죠. 중국 항공공업 집단에서 발행한 공식 기술 사양서에는 CEP 3m에서 5m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부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수치가 얼마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완벽한 기상 조건, 최적의 조명 상태, 그리고 사전에 정확히 좌표가 입력된 고정 표적에 한해서만 달성 가능한 수치였던 거죠. 실제 리비아에서 목격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명확했어요. 3m에서 5m의 오차라는 것은 미사일이 의도한 지점에서 최대 5m까지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인데 진짜 문제는 애초에 그 의도한 지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 설정되었다는 거였습니다. CEP 15m. 민간인과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료를 뒤적이자 옆자리에 앉은 동료 기자인 파티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파티마는 저보다 5살 어린 33살의 기자로 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리아, 무슨 일이야? 며칠째 계속 중국 드론 자료만 보고 있네. 평소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만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아, 그냥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말이야. 요즘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무기 시스템 도입이 급증하고 있잖아. 사실 저는 파티마에게도 리비아에서 목격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보도가 되어야 했거든요. 오후 3시, 저는 책상 위에 IR 센서 성능 분석 보고서와 유럽 우주기구에서 제공받은 리비아 지역 위성 영상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피폭 패턴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윙롱2에 탑재된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는 다중 스펙트럼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첫째, 야간 촬영 시 적외선 센서의 해상도가 주간 대비 60% 이상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사막 지역의 온도차가 큰 환경에서는 열상 이미지의 왜곡이 심각했습니다. 결혼식장의 조명과 군사시설의 조명을 구분하기에는 센서의 성능이 명백히 부족했던 거죠. 둘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중동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비아의 전통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되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상공에서 열상 카메라로 관찰하면 대규모 무장 세력의 야간 집회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오후 4시 30분경 제가 자료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일하는 제 소스 중 한 명인 아흐메드 알 만수리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오늘 저녁 8시 마리나 지구 카페 알 바하르에서 만나자. 중요한 자료가 있다. 아흐메드는 지난 8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었습니다. UAE 국방부 정보분석과에서 근무하는 그는 대령 계급의 베테랑 군인으로 항상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어요. 그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 8시 아부다비 마리나 지구의 조용한 카페 알 바하르에서 아흐메드를 만났어요.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이 카페는 평소 저희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흐메드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고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리아, 당신이 리비아에서 취재한 그 사건 말이야. 내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구했어. 하지만 이건 절대로 출처를 밝혀서는 안 되는 극비 문서야.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건넨 두꺼운 마닐라 봉투 안에는 UAE 국방부의 내부 오폭 분석 보고서 일부가 들어있었어요. 총 23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검은 마커로 검열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5페이지에는 통신 두절 시 자율 교전 규칙 적용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여기에 따르면 윙롱2 드론은 지상 관제소와의 통신이 3분 이상 두절될 경우
사전에 입력된 표적 목록에 따라 자동으로 공격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전 두절 시 자동 공격 모드로 전환이라는 명시적인 구문이었어요. 무전 끊기면 자동 공격? 이런 장난감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말인가.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흐메드를 바라봤어요. 15년간 군사 분야를 취재하면서도 이런 무책임한 시스템 설계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야, 이 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지난 2년간 윙롱2 관련 민간인 피해 사례가 적어도 17건 이상 공식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모두 국가기밀로 분류되어서 언론에 절대 공개되지 않았지. 리비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아흐메드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각지에서 발생한 오폭 사례들이 날짜와 함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3년 3월 예멘, 사나 외곽의 시장 공격으로 민간인 8명 사망. 2023년 7월 소말리아 모가디슈 병원 인근 공격으로 의료진 3명 부상.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윙롱2와 관련된 거야?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모두 통신장애나 악천 후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거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야. 아흐메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격한 리비아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윙롱2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구축한 글로벌 인맥을 통해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드론 전문가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고, 워싱턴 포스트의 군사 전문 기자로부터는 중국 윙롱2와 미국 MQ9 리퍼의 AI 식별 알고리즘, 비교 분석 자료를 극비리에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두 시스템 간의 놀라운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미국의 MQ9 리퍼는 타겟, 식별과 교전 결정을 위해 최소 5단계의 다중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중 센서를 통한 자동 표적 탐지,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1차 분석, 세 번째는 별도의 검증 AI를 통한 2차 분석, 네 번째는 지상 관제소의 인간 분석관에 의한 검토, 다섯 번째는 현장 지휘관의 최종 공격 승인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윙롱2는 제조 비용 절감과 운용, 편의성을 위해 이 복잡한 과정을 단 2단계로 대폭 간소화했어요. 센서 탐지 후 AI 분석을 거쳐 바로 자동 공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는 인간의 개입이나 승인 없이도 완전 자율적으로 공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이었습니다. MQ9 리퍼의 AI 시스템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1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어요. 수십만 건의 성공적인 타격 사례와 실패 사례,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수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윙롱2의 AI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되었어요. 중국 서부 지역의 사막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주를 이뤘고, 중동 지역의 복잡한 도시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학습 데이터는 현저히 부족했던 거죠. 특히 아랍 문화권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 행사 등과 같은 대규모 민간인 집회를 군사 표적과 구분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어요. 이런 기술적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윙롱2의 오폭은 우연이나 단순한 조작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와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밀함의 배신, 중동을 뒤덮은 중국산 드론의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리비아에서 직접 목격한 참상을 생생하게 기술하면서 동시에 윙롱2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점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칼럼의 도입부에서는 리비아 결혼식장의 참혹한 현장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붉은색으로 물든 하얀 베일, 산산조각 난 식기들, 그리고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까지 독자들이 그 현장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윙롱2의 기술적 사양과 한계점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CEP 3m에서 5m라는 공식 수치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점, 야간 센서 성능의 심각한 저하, AI 알고리즘의 문화적 맹점, 그리고 위험한 자동 공격 시스템까지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와 민간인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만을 추구한 결과 진정한 정밀함은 사라지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어요. 저녁 9시, 드디어 총 3,200단어 분량의 칼럼을 완성했어요. 이 글은 제가 15년간 군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써본 것 중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글이기도 했어요. UAE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제 개인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편집장에게 기사를 제출하기 전 저는 한 번 더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혹시 UAE 정부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만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서도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했어요. 또한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편집장인 살림 알칼디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언론인인 그는 UAE 국영방송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제 칼럼을 밤새 읽어본 후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아, 이 내용이 모두 당신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사실인가? 네. 모든 내용을 다중 출처를 통해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특히 리비아 현장 취재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국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기사가 나가면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방산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잖아. 정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보도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어야 해요. 그것이 언론의 책무 아닌가요? 결국 2시간에 걸친 긴 논의 끝에 편집장은 제 칼럼의 게재를 승인했어요. 다만 일부 과격한 표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순화하고 UAE 정부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3일 후인 목요일 오전, 정밀함의 배신, 중동을 뒤덮은 중국산 드론의 어두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UAE 국영방송 공식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게재되었어요. 동시에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우르두어로 번역되어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언론사 50여 곳에 배포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어요. 게재 후 불과 6시간 만에 온라인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무기의 정확성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기록했어요. 알자지라를 비롯한 카타르 언론들이 이 칼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우디의 리야드 데일리와 아랍뉴스, 이집트의 아라흐람, 레바논의 안나하르까지 관련 후속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알자지라는 중국 무기 오폭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2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발표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UAE 정부의 공식 반응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적절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간단한 성명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논평은 철저히 피했어요. 아마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었을 거예요. 중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예측 가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 편향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련 무기 시스템들은 모두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수출된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놀라운 반응은 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과 장교들로부터 온 개인적인 연락들이었어요. 익명을 철저히 요구하는 여러 군 관계자들이 암호화된 이메일이나 비공개 메신저를 통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아 기자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해왔지만
상부의 압력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날 밤하늘에서 무엇을 떨어뜨린 건가요? 정밀 유도 미사일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인가요? 윙롱2 시스템의 문제점은 군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계약상의 이유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도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만약 중국산 무기 시스템이 이렇게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중동 지역 국가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치적 제약도 많아요. 러시아산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동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던 그때였어요. 제 칼럼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에서 한 개의 짧은 댓글이 유독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명의 독자가 남긴 단 한 단어였어요. 한국이라는 댓글을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되었다는 소식이나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접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산 드론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목격한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2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IDX가 2주 후로 다가온 거예요. IDX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거대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매번 이 전시회를 취재해왔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의 최신 무기 시스템에 집중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 파빌리온이었어요. 전시회 첫날인 2월 20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의 거대한 홀 3에 들어섰을 때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화려한 F-35 전시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시뮬레이터, 독일 라인메탈의 최신 전차 시스템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화려한 전시관들을 지나쳐 홀 구석 쪽으로 향했어요. 한국 전시구역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소박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방산업체들이 수백 평 규모의 대형 부스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전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스 뒤편,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조용한 코너에 ADD 마크가 붙은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천궁2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인가요? 저는 부스를 지키고 있던 한국인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나라 영업 담당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침착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여기 있는 건 실물이 아니라 축소 모형이고 기본적인 설명 자료만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 중동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전시된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른 무기 전시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과장된 성능, 광고 대신 간결하고 정확한 기술 사양과 실제 시험 데이터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글씨로 적힌 CP 1.5m라는 문구였습니다. 1.5m? 이거 진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중국 윙롱2의 CEP가 3m에서 5m였는데 한국의 천궁2는 그보다 2배 이상 정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천궁2는 능동형 레이더 호밍과 저괴선, 영상 매칭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유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 수치가 일관되게 달성되고 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직접 보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천궁2 외에도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KF-21 전투기, 현무5 탄도미사일, K9 자주포, 그리고 KUS-FS 무인기 시스템까지. 각각의 시스템들이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무기들의 밸런스였어요. 미국 무기처럼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만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 중국 무기처럼 저렴하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뢰성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현무5, KF-21, K9 자주포, 천궁2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 672대를 50억 달러에 주문했다는 소식, 호주와 노르웨이가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천궁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한국이 이미 세계 7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들의 실전 성과였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IDX 둘째 날 취재를 나가면서 저는 한국 부스를 다시 찾았어요. 어제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하고 갔거든요. 혹시 천궁2의 실제 시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어제 만났던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태블릿을 꺼내서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아능 시험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 요격 시험 장면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궁2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중국 드론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궤적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했으며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의 정밀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 시험은 언제 촬영된 건가요? 작년 11월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시험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일관된 성능을 확인하고 있어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성이 중요하니까요. 담당자의 말에서 한국 무기 개발 철학의 핵심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능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기후 조건에서도 이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나요? 사막의 모래 바람이나 극심한 온도 차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한국도 여름에는 3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기후를 경험하거든요. 또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공기 중 이물질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어요. 특히 중국 드론의 문제점들을 직접 목격한 이유라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시회 셋째 날, 저는 우연히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ADD에서 중동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아능 시험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개 시험 사격 행사에 선별된 기자들을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초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초청장을 건네받으며 의아했어요.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고 그동안 한국 무기에 대한 기사를 써본 적도 없었거든요. 리아 기자님의 최근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정밀함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그 글 말이에요. 진정한 정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직접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제 칼럼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한국 측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초청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크게 자극받았어요. 중국 드론의 문제점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참가하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15년간 중동 지역의 전쟁과 분쟁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봤지만 한국 무기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 무기의 정밀함이었어요.
과연 1.5m라는 CEP가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 그리고 그 정밀함이 중국 드론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시간표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하루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ADD 전용 버스를 타고 안흥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중동 7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안흥시험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곳이었어요. 드넓은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군사적 정밀함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입장했을 때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중동 7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각국의 국기가 놓인 지정석에 앉아 있었고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 시연될 무기 시스템들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었는데 다른 나라 무기 전시회에서 만났던 화려한 마케팅 담당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무표정하게, 하지만 매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시연은 천궁2 방공 미사일의 다중 표적 동시 타격, KUS-FS 무인기의 정밀 타격, 그리고 현무5의 지하 벙커 관통 능력입니다. 모든 시험은 실제 전장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시험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항공 영상이 나타났어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시험장 곳곳에 다양한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좌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목표 좌표 38.671이 126.8891 발사. 간단한 명령과 함께 천궁2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정확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 모든 미사일이 거의 동시에 각각의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드론, 지하벙커, 이동 표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파괴되었어요.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저는 메모를 멈추고 입을 다문 채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밀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드론에서 목격했던 그 허술하고 위험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야말로 중동 지역이 찾고 있던 진정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뒤편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거든요. 스크린에는 아직도 방금 전 시험의 결과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모든 미사일의 착탄 오차가 1.2m에서 1.8m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어요. 공식 사양인 1.5m CEP가 단순한 마케팅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달성 가능한 성능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돌아보니 오늘 브리핑을 진행했던 한국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서 깊은 지성과 경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무기 전시회에서 만났던 화려한 영업사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1.5m라는 CEP 수치가 실제로 달성 가능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 무기업계에 과장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좀 더 편안해졌어요. 평소 무기 전시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품만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바빴는데 이 연구원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기자님께서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무기들을 보셨을 텐데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중국 드론에 참혹한 오폭 현장을 목격한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산 드론의 오폭 현장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어요. 리비아에서 결혼식장이 군사 표적으로 오인되어 공격받은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날 리비아에서 목격했던 참상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무너진 결혼식장,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 그리고 윙롱2 드론의 기술적 한계점들까지. 연구원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몇 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참사가 일어났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마케팅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진짜 과학적 접근이네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요? 네.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그 정확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가 진짜 문제죠. 우리는 가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차 자체를 연구해요. 오차 자체를 연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실패한 시험도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왜 빗나갔는지,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를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리비아에서 본 중국 드론 오폭 사건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했거든요. 혹시 실제 개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요. 연구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탄도 해석 연구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중 하나에는 천궁2의 비행 궤적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사일의 모든 비행 단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요. 발사 순간부터 목표 명중까지의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고 각각의 오차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화면에 표시된 시뮬레이션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 대기압의 변화, 온도차에 따른 공기 밀도 변화, 심지어 지구의 자전 효과까지도 모두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 분석을 통해 1.5m CP라는 놀라운 정확도가 달성되는 거였어요. 보시다시피 변수가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다 고려하려면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실제 전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이 나와요.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서 모니터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난 1년간 실시한 200회의 시험 결과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CP 1.5m 이내에 착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성입니다. 한 번 성공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100번, 200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진짜 기술이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무기 개발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일회성 성과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능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드론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시험실을 둘러본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시험장의 드넓은 부지를 걸으며 연구원은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무기 개발은 절박함에서 시작되었어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론이나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확실히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도 고려해야 했어요. 미국처럼 무제한 국방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무기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식의 압도적 성능도 중국식의 저가 대량 생산도 아닌 성능과 비용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충분이라는 개념을 중시해요. 과도한 성능보다는 필요한 만큼 확실한 성능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경,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KF-21 전투기의 엔진 지상 점화 실험이었습니다. 활주로 한편에 고정된 KF-21에서 엔진이 점화되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전투기 엔진 중에서도 KF-21의 소리는 독특했어요. F-16의 날카로운 고음도, F-35의 웅장한 중저음도 아닌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힘찬 소리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멈춰서서 진지하게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한국 연구원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그 무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했어요. 화려한 쇼나 과장된 홍보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퇴장 직전 KF-21 엔진 점화 실험을 본 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연구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정확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결국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한 발의 미사일이 빗나가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리비아에서 목격한 중국 드론의 오폭 현장과 오늘 본 한국 무기의 정밀함 사이에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2시간 동안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천궁투의 놀라운 정확도, 연구원들의 진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오차 자체를 연구한다는 그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무기가 중동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중국은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실전 신뢰성과 생명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아부다비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 후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흥 시험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정밀도와 한국 연구원들의 진지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오차 자체를 연구한다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ADD 국제협력팀에서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리아 기자님의 한국 방문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 중동 지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연회가 있을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시연회라니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본 것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다른 시연이 있다는 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일까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중동 7개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라는 거였어요.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요단에서 총 5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걸까? 저는 의문이 들어서 ADD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리아 기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시연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신 건가요? 사실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기자님의 칼럼이 나간 이후로 더욱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역시 제 칼럼의 영향이었군요. 중국 드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중동 각국의 무기 도입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실 건가요? 좀 더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한 종합훈련이에요. 드론 때 공격 방어,
지하 벙커 타격,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의 정밀 타격까지.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했어요. 이전의 단순한 시험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종합적인 시연이 될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한번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온 고위 인사들과 함께 특별 전용기로 이동했거든요. 전용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면면이었어요. UAE 국방부 차관, 사우디 공군 참모차장, 쿠웨이트 방산청장 등등. 평소 인터뷰하기 어려운 VIP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우디 공군 참모차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폴란드의 K9 도입 성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검증되었으니까요. 그럼 사우디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미 내부 검토가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특히 천궁2 방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흥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단순한 무기 시연을 넘어서 중동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흥시험장에 도착하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규모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행사의 모습이었어요. 회의실도 이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중동 7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각각의 지정석에 앉아 있었고 동시통역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개별 무기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종합 시나리오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규모 드론대 공격 방어였어요. 20대의 드론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천궁2와 KUS-FS가 협력해서 방어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늘에서 20대의 드론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실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재현한 것 같았습니다. 천궁2가 먼저 장거리 표적들을 요격하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 발사된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드론들을 하나씩 격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로 침투한 드론들은 KUS-FS 무인기가 공대공 교전으로 제거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20대 중 20대 모두 격추, 100% 요격 성공률이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하 벙커 정밀 타격이었어요. 현무5가 지하 50m 깊이의 강화 벙커를 관통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현무5의 발사 장면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참가자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 지점의 수직으로 낙하했고 지하 50m까지 관통해서 폭발했어요. 지상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진동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도시 환경 정밀 타격이었어요. 민간 건물들 사이에 있는 특정 표적만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의미가 깊었어요. 리비아에서 목격한 중국 드론의 오폭 사건과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의 KUS-FS는 민간 건물들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군사 표적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모든 시연이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참가자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광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 대표들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UAE 국방부 차관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실제 도입하게 된다면 기술 이전도 가능한가요?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다. 고객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현지 생산이나 조립도 고려할 수 있어요. 사우디 참모차장의 질문도 실용적이었어요. 기존에 운용 중인 미국 무기 체계와의 연동은 어떤가요? 나토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서 기존 체계와의 연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유연한 연동이 가능해요. 쿠웨이트 방산청장은 가격에 대해 물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 제품 대비 60%에서 70% 수준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실제 장비들을 근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UAE 국방부 차관과 함께 천궁2 발사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통한 시연이 큰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한국 측에서 준비한 만찬에서 저는 여러 나라 대표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사우디 참모차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확도예요. 특히 도시 환경에서의 정밀 타격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던 능력이었어요. 오만 국방부 관계자도 동의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천궁2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입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이동해서 하루 더 머물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동 수출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기자님의 칼럼 이후로 문의가 급증했어요. LIG넥스원 담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궁2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여러 국가에서 구체적인 제안 요청서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이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국의 실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 무기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를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중동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규모 시연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시연회를 주관했던 한국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하 기자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저희 연구소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겠어요? 일반적인 시연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지금까지는 완성된 무기의 성능만 봤었는데 그 뒤에 숨겨진 개발 철학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안흥시험장 내부의 연구동으로 안내되었어요. 어제까지의 화려한 시연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실험실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행사 뒤편에서 만난 한국 연구원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어제의 공식적인 시연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시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얻은 성과거든요. 연구원은 저를 첫 번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스템 통합 연구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이곳에서는 각종 센서와 유도 장치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천궁2의 높은 정확도는 단일 기술의 결과가 아니에요. 레이더, 적외선 센서, 관성항법 장치, GPS 등이 모두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가능한 거죠.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센서들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다른 정보들이 하나의 정확한 타격 해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서로 다른 센서들 간의 오차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각각은 완벽해도 합쳐지면 오차가 증폭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환경시험실이었어요. 여기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무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환경 챔버 안에서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의 온도 변화, 강한 진동, 습도 변화 등 모든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의 사막 환경은 정말 가혹해요.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모래 바람도 심하고요. 이 모든 조건에서도 1.5m CEP를 유지해야 해요. 실제로 시험 중인 천궁2 구성품들을 보니 정말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어요. 온도 충격, 진동, 염분 노출 등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후도 사계절 변화가 심하긴 하지만 중동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환경 적응 시험을 반드시 거쳐요. 세 번째로 본 곳은 생산공정관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대량 생산 시에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구실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도 대량 생산 단계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매 제품마다 같은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진짜 기술이죠. 벽면에는 품질 관리 차트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생산품 검사 결과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즉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첫 번째 제품과 1000번째 제품이 똑같은 성능을 보여야 해요. 그래야 고객이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연구원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 무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중국은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저희는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중시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중국은 시제품 단계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면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수백 번의 반복 시험을 통해 일관성을 확인한 후에야 양산을 시작해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고객국에서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을 수집해서 개선에 반영해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지원도 충실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후에 얼마나 잘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해 주느냐가 진짜 경쟁력이죠. 저녁 시간, 연구원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연구소 내부의 작은 전시관이었는데 여기에는 한국 방산기술의 발전 과정이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저희는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7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불과 50년 만에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받으려는 의지였죠. 연구원이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1980년대 초기 연구원들이 밤늦게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선배들이 밤새워 연구한 덕분에 지금의 천궁2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요? 네.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는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정확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무기 개발이 화려한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완벽에 대한 추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말이 깊게 와 닿았어요. 같은 기술을 가져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결국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0.1m의 오차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가 중동 지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서울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결혼식장의 참혹한 현장과 한국 안흥시험장의 완벽한 정밀 타격, 그리고 오늘 본 연구소의 치밀한 개발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새로운 기사를 써야 할 때였어요.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전의 정밀함의 배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확함이란 무엇인가? 이 문장으로 칼럼을 시작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고민해온 모든 것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리비아 현장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참상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확함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지난 3월 리비아 트리폴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정밀 타격이라는 말의 공허함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산 윙롱2 드론이 발사한 블루 에로우 7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 지점에 명중했어요. CEP 3m라는 공식 사양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 지점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결혼식장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에서 목격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확함을 대조시켰습니다. 같은 달 한국 안흥시험장에서 저는 진정한 정밀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천궁2 미사일이 보여준 1.5m CEP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정확함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 정확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두 시스템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기술적, 철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했어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개발 사상의 차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윙롱2와 천궁2의 차이는 0.5m의 CEP 격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그 0.5m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있어요. 중국은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을 위해 충분한 정확도에 만족했지만 한국은 완벽한 정확도를 추구했습니다. 칼럼의 중간 부분에서는 현재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했어요. 이란 대리전과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1월 아부다비 공항을 타격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방공망으로는 이런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고 신속한 요격 능력이야말로 현재 중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의미를 부각시켰어요. 한국의 천궁2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 무기의 압도적 성능과 중국 무기의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입니다. 칼럼의 핵심 부분에서는 제가 한국 연구소에서 직접 확인한 개발 철학을 소개했어요. 한국 연구원이 저에게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만 그 정확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 무기가 중동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전망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중동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국 양극 구도의 제3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고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대안 말입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UAE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궁2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도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칼럼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기술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기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정확함이란 단순히 기계적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는 윤리적 책임이에요. 리비아 결혼식장에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이 바로 그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중동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무기를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무고한 생명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한국 무기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썼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무기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총 4,200단어 분량의 칼럼을 완성했어요. 정확함이란 무엇인가? 중동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편집부에 기사를 송고하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했어요. 이번 칼럼은 이전의 정밀함의 배신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한국 무기를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었고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칼럼이 UAE 국영방송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어요. 동시에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중동 지역 주요 언론사에 배포되었습니다. 반응은 이전보다도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게재 후 불과 4시간 만에 온라인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무기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기록했어요. 특히 중동 각국 정부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논평을 피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반면 카타르와 오만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ADD에서는 중동 지역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청궁2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제 칼럼 하나가 이런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동 지역이 새로운 대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러 군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모두 익명을 요구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기자님의 글이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드디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곧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 글이 중동 지역의 방산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2주 후 더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요. 이라크가 청궁2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쿠웨이트와 오만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졌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무기 교체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동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한 UAE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확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칼럼이 중동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비아 결혼식장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글을 쓴 진짜 이유였으니까요. 칼럼이 게재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군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주최 측에서는 중동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칼럼이 중동 전역에 미친 파장을 고려한 선택이었죠. 포럼 당일 아부다비 국제 컨벤션 센터는 중동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임원들로 가득 찼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요단은 물론 이집트와 모로코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총 5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15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연단에 올라서기 전 저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중동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 경험한 모든 것을 집약해서 전달해야 했어요. 정확도란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책임져야 할 윤리입니다. 제 연설은 이 문장으로 시작되었어요.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지만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리비아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였어요. 중국산 윙롱2 드론은 CEP 3m라는 공식 수치를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민간인과 군사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리비아 현장 사진을 띄웠어요. 무너진 결혼식장의 참상을 보며 청중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질을 경시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에만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바로 신뢰성이죠. 아무리 저렴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청중석 앞쪽에 앉은 요단 공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실제로 요단은 중국산 드론 구매 후 성능 불만족으로 조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반면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1.5m CEP라는 수치 뒤에는 수천 시간의 연구와 수백 번의 실험,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 안흥시험장에서 촬영한 정밀 타격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개의 표적이 동시에 정확히 명중되는 장면을 보며 청중들은 감탄사를 흘렸어요.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품질에 대한 철학의 차이예요. 중국은 팔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연설 중간 부분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무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중국산 무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보유하던 중국 드론 10대 중 9대가 정비 불량으로 운용 중단되었어요. 요단은 구매한 중국 드론을 3년 만에 매각 처분했고, 알제리는 시험 운용 중 2대를 연속으로 추락시킨 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구체적인 실패 사례들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문제는 가격만 보고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유지보수 비용, 교육훈련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작전 실패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여기서 사우디 공군 참모차장이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제로 사우디도 중국산 드론 운용에서 여러 문제점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무기에서 품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연설의 핵심 부분에서 저는 한국 무기 시스템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것은 품질과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중국처럼 품질을 포기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과도하게 비싸지도 않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한국 무기 개발자들과 대화해보면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업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청중석의 UAE 국방부 차관과 쿠웨이트 방산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9 자주포 대량 도입이나 사우디의 천궁2 검토가 시작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값싼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거죠. 연설 후반부에서는 중동 각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중동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들, 이란의 드론 공격, 후티 반군의 비대칭 전술, 테러 조직의 정교한 무기 사용. 이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중국산 무기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 위의 성능은 화려하지만 실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오만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실제로 오만도 중국산 장비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면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의 K9이 보여준 성능이나 실제 훈련에서 천궁2가 달성한 요격률을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15년간 중동의 전쟁터를 취재하면서 저는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리비아 결혼식장에서 본 참상은 품질을 경시한 결과였고 한국 시험장에서 본 완벽함은 책임감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확함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가진 무기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무기라고 확신합니다. 30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직설적인 질문들이 나왔어요. 요단 공군 사령관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매하신 중국 드론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장나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죠. 이라크는 더 심각해서 대부분의 중국 드론이 정비불량으로 운용 중단 상태예요. UAE 국방부 관계자의 질문도 이어졌어요. 그럼 한국 무기는 정말 믿을 만한가요? 폴란드가 K9을 672대나 추가 주문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대량 추가 주문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실전에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우디 관계자의 질문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중국 무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중동에서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초기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품질과 신뢰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질의응답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왔어요. 모두 중국 무기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쿠웨이트 방산청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중국 무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이제 한국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만 국방부 차관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중국 업체들은 판매 후 사후 지원이 정말 형편없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포럼이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이라크가 보유 중인 중국 드론을 모두 폐기하고 한국의 KUS-FS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도 천궁2 도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고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중국 무기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업체에서 급하게 품질 개선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 중동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중국 무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동에서는 품질과 신뢰성이 가격보다 중요해졌고 그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 후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UAE의 드론 방어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천궁2가 최우선 후보로 올랐고 사우디도 대규모 방공망 업그레이드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K9 추가 주문 소식이 중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관심이 폭증했거든요. 쿠웨이트는 K9 도입 협상을 시작했고 오만은 KUS-FS 무인기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황혼이 붉게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중국 무기의 품질 문제를 지적한 것에서 시작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마침내 중동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조잡한 품질을 버리고 한국의 완벽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중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국 무기는 중동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대신 한국 무기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중동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이야말로 무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중동 전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지금까지 리아 알루라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연구원들의 장인정신이었어요. 0.1m의 오차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실패한 시험도 소중한 데이터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그런 책임감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